안녕하세요.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. 앞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외환시장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,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 우선은 이제 달러 인덱스를 먼저 봐야 됩니다.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원화의 교환 비율이 나오거든요. 쉽게 하면 원 달러 환율이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달러 인덱스 환경을 먼저 봐야 되는데,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미국 달러 강세 요인이 상대적으로 큽니다. 그러니까 성장률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그죠,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미국 쪽이 유로존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위에 있다. 특히 이제 유로존이 그 1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가, 그런데 이제 선진국은 한 8개 정도고 그죠? 나머지 10개 가까이 국가는 신흥국이에요.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신흥국이 더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유로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죠. 쉽게 하면 성장이 회복이 어렵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도 유로존이에요. 프랑스, 독일이 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. 그런데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내년에 또 다른 복병이거든요. 그러니까 유로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다.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에서 가중치가 가장 큰 유로화를 놓고 보면 일단은 부정적이에요. 유로화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애행하도 지금 일본 경제가 이제 그 상당히 어렵거든요. 무역 수지도 그렇고 펀더멘탈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애행하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지금 영향이, 근데 애행하는 좀 상대적으로 유로화만큼이나 하락 요인은 크지 않아요. 지금 116엔이니까 내려가봐야 한 4%, 3% 정도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애행하는 그 강세 요인도 조금 있어요.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난해 이제 일본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다음이에요. 근데 미국은 S&P 500 기준으로 약 한 25% 올랐거든요. 근데 일본은 작년에 뭐 5% 안팎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가능하죠. 또 2022년에도 조금 성장한다고 보면 더 오르지 못하고 미국이 만약에 더 오른다면 한 5% 정도 더 오른다면, 그러니까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. 실적 대비.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 펀드가 있으니까 금융시장, 즉 자본시장 측면에서 애행화 강세 요인이 한번 있을 거다. 지금은 116엔인데 만약에 118엔 이상까지 간다면 선진국 펀드에 투자하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돈이 미국에서 또 일부 이동할 수도 있겠다. 실제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미국 증시보다는 일본 증시에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모건 스탠리가 운영하는 펀드는 일본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애행하는 강세 요인도 있고 약세 요인도 있다.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약세 요인이죠. 또 금융시장 측면에서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탄탄하고 물가가 안정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 정치는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 강세 요인을 좀 가지고 있다. 그래서 내년에 일본 엔화 가치는 위로도 한 4엔 정도 달러당, 아래로도 한 4엔 정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한번 등락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가능해요.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와 가치는 뭐 무게 중심은 크지 않는데 가중치는 크지 않아요. 10%도 안 되니까요. 그런데 이제 그 영국 파운드 가치가 조금이라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보면 영국도 지금 유로존에서 이제 탈퇴된 것도 그 문제고, 또 하나는 영국은
금융시장이 발달돼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 그 정부나 영국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파운드 약세가 조금 유리해요.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이나 뭐 독일, 프랑스, 미국 등지에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 같이 약세가 조금 유리해요.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. 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영국 파운드화 약세 요인도 좀 있어요. 그렇게 보면 이제 크게 달러 인덱스의 가중치가 큰 유로, 엔, 영국 파운드 세 개만 보면 한 80% 차지하니까 미국 달러 강세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다. 다만 그 중에 애행하는 강세 요인도 함께 가지고 있다. 자본시장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는 지금 96 정도인데 11월 30일 기준으로 아래로 이제 일본 엔화 덕택에 한 2 정도 내려갈 것 같고 또 위로는 그 유로 하나 파운드 덕택에 한 4 정도 열려 있다. 또 일본 엔화도 펀더멘탈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 달러 인덱스가 한 100 정도 올라갈 것 같다. 2022년 상반기 중에는. 그 다음에 이제 원화 가치인데 원화 가치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펀더멘탈하고 자본시장 측면이 그거는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유로존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더 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우리 한국 원화 가치에도 내년에 줄 거다. 실물 경제에서도 줄 거고 금융시장도 줄 거다. 특히 이제 지금 중국 주식에 투자한 그 펀드 많잖아요. ETF요.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. 제가 대충 추산을 해보니 내년에 홍콩에 간접적으로 투자하죠.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할 때 홍콩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300억 달러 정도는 악가가 날 수도 있겠다. 손실이 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ETF 상품의 이제 성질이 그 데드라인,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을 끌어놓고 한선 이하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락인이라 하죠. 락인이 지난 12월 20일 날 거의 거의 그 락인 상태 근접했거든요. 그런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 경제가 미국 증시가 한번 충격을 받으면 락인도 있을 수 있겠다. 중국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지면 그러면 이제 한 300억 달러 정도 투자 손실 나는 거죠.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거죠. 그런 문제가 지금 하나 있다. 금융시장 측면에서 그건 외부 쪽 금융시장이고 또 국내에서 이제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주식을 원래처럼 매도하겠죠. 그래서 지금 1분기, 2분기, 3분기까지는 자본 수지는 적자예요. 경상 수지는 흑자인데 그 자본 수지는 지금 적자거든요.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아 나갔다는 거죠. 1분기, 2분기, 3분기에. 그런데 이제 4분기에도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지 않을까. 뭐 4분기 중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쪽에 좀 투자는 하긴 했는데 아직 통계는 안 나와서 정확히 모르겠고요.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년에도 중국 때문에라도 또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지난해까지 없던 외환시장 악재예요.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뭐 부동산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서도 팔 수 있고 주식 시장에서도 팔 수 있겠죠.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악재다. 앞 시간에 이제 잠시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 부분은.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내국인 투자가 이제 외화 수요가 내년에도 이제 증가할 수 있다. 그래서 올해도 이제 증가했지만은 특히 이제 홍콩에서 내국인 투자자가 이제 희생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대부채 증가인데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. 원래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증가했거든요. 그래도
3분기까지 한 650억 달러에서 한 7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인데, 물론 자본수지는 100억 달러 이상은 이제 적자지요. 그런데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가 큰데 왜 대외부채가 증가할까? 지금 연초 대비 대외부채가 한 600억 달러 증가했거든요. 지난해 연말에 지금 총 외채가 5,450억 달러 정도 됐는데, 지금 6,100억 달러니까 한 600억 달러 증가했어요. 총 외채가. 물론 대외 자산도 증가했지만은 순대외 채권은 또 지난해 연말보다 또 줄었어요. 그러면 결국은 대외 부채가 증가하는데, 우선 3분기까지는 단기 부채가 증가하다가 4분기에 들어가지고는 조금 갚았는 것 같아요. 아마 통화 수합 측면에서 줄은 것도 있지 않나 이래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이제 부채죠. 줄여버렸으니까 단기 외채인데 그게 이제 작용한 것 같은데, 장기 외채는 또 많이 증가했어요. 600달러. 여하튼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나눌 건데, 통화 수합은 여러분들은 중앙은행 대 중앙은행 통화 수합만 관심이 있는 것 같는데, 실제 이제 외환시장 불안 요인은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니까 외국 금융회사죠. 외국 금융회사 간의 통화 수합이 더 큰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, 그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 국내 금융회사들이 통화 수합을 이제 하기 어렵죠. 기존 통화 수합을 정리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나빠지면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하고 통화 수합을 안 하려고 하겠죠. 그리고 또 금리를 높게 요구할 겁니다.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통화 수합 시장이 정부 대 정부 또는 중앙은행 대 중앙은행의 그 통화 수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,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간의 통화 수합이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내년에는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대외부채하고, 대외부채는 제가 또 1분기 중에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. 또 통화수합도 1분기 중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. 환율 때문에 중국 경제 불확실성도 내년 3월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.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은 중국 경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이제 중심인데, 그 중국 정부가 마땅한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. 과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중국 부동산입니다. 그 20년 동안 호황을 보인 그 배경에 외국인 투자자들, 즉 다국적 기업이 그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도 20년 동안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호황의 그 원인이 됐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와준 거죠. 다국적 기업들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와준 거죠. 근데 지금 중국 경제 환경은 실물 경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와줄 환경이 아니고, 금융시장도 아니고, 다국적 기업들조차도 떠나고 싶은 그런 환경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중국 그 부동산 시장이 마땅한 수단이 없다라는 겁니다.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준율 인하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 정도인데, 뭐 그거를 가지고는 힘든다는 거죠. 외부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죠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환경이 아니에요. 바로 그 외부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,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문제, 여하튼 복합적으로 지금 올해는 그나마 부동산 시장은 우리 원화 그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주는데, 이제 내년에는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. 그 다음에 중국 경제 불확실성도 또 내년에는 우리
그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에부터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, 그래서 제가 상반기까지만 원달러 환율을 전망하고 있어요.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요. 특히 원달러 환율은 우리 원달러 환율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제가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영향이 국내에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. 대외부채 증가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와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, 경상수지가 그래도 650억 내지 700억 달러 증가했는데, 외국인 투자자들 그 빠져나간 걸 뭐 감안하더라도 한 400억 달러 정도는 어? 증가했거든요. 그럼 왜 대부채가 증가하느냐 이거예요. 그러면 경상수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달러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대부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경상수지가 달러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경상수지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 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대부채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외국에 가서 이제 홍콩에서는 손해보고 있고,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도 이제 증가하면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, 일단 대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예쁘지는 않다, 외환시장에. 그러다가 중국에서, 중국 기업에 투자죠. 홍콩에 투자하더라도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ETF 가격대다. 그래, 락인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결산해버리는 거죠. 펀드를 청산한다는 거죠. 그 한 번이라도 한섬 밖으로 밀려나가면 청산하도록 그 규정이 그래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락인 상태가 완전히 이제 진입해버리면 그냥 한 3, 40억 달러 날라가는 거예요. 30억, 40억 달러가 아니네요. 한 300억 달러 정도도 나올 수 있다. 라는 추정이 가능해요. 중국에 한 1,500억 달러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%만 깨진다고 하더라도 한 300달러 날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문제도 이제 악재고, 이제 대부채는 아까 지금 왜 증가하는지 4분기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3분기까지만 봤는데, 일단 장기 부채가 한 600달러 증가했어요.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, 경상수지가 한 400, 600달러 흑자인데, 일단 경상수지 중에서는 달러 공급이 증가 수반되지 않는 경상수지가 있다라는 추정을 해볼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2월 30일자인데 인덱스는 96.1입니다. 유로는 1.1349, N 달러 환율은 116엔이고 우리는 1187원인데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. 그 94엔에서 인덱스 가격은 100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중국 경제, 유로 경제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. 일본 경제 때문에. 그 다음에 유로화도 중국 경제 때문에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. 유로 가치가. 그래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. 그럼 조금만 한 2%만 올라오면 118엔 돼버리니까 뭐 금세예요. 그 다음에 달러하고 일본엔 환율도 116엔이니까 한 2% 오르면 뭐 118엔 돼버리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엔화는 일본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좋고 뭐 물가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오히려 이제 그걸 기대하고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그 투자은행들이 투자할 수 있겠다. 그 다음에 선진국 펀드 중에서 일본 펀드도 있으니까 또 그런 펀드들이 이동하면 자본시장 측면에서 엔화 강세 요인이 있다. 그래서 110엔까지도 갈 수 있다. 그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94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. 일본 엔 덕택에 라는 추정이 가능해요. 하여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원화는 중국 경제 때문에 그 지난해는 원달러 환율 저점이 1100원이잖아요. 그 이하도 조금 갔는데, 근데 이제 내년에는
1140원 정도 올라오겠다. 과거 평균이 저점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. 중국 때문에.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때문에 또 떠날 수도 있고, 또 우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난해 없던 악재지요. 그래서 저점은 1140원, 고점은 상반기까지만 봤습니다. 122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대화를 끝내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3월 이내에 대부채 문제는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. 또 통화수합도 뭐 미국과 통화수합, 중앙은행 대 중앙은행 통화수합 먼저 끝이 나버렸고,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 대 외국계 금융회사 간의 통화수합 문제, 이게 더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